여러분, 혹시 바이킹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뿔 달린 투구를 쓰고 거대한 도끼를 휘두르며 해안 마을을 불태우는 무식하고 잔인한 약탈자들,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미지의 거의 대부분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19세기 낭만주의 화가들과 오페라 작곡가들이 만들어낸 동화 같은 허구입니다. 바이킹은 뿔 달린 투구 같은 건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고대 게르만 의식용 투구에서 따온 오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이킹에 대한 통념을 하나씩 깨부수면서 이들이 어떻게 탄생했고 전성기를 맞았으며 왜 쇠퇴했는지 그 생생한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바이킹을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닥치는 대로 털고 간 깡패 집단으로 생각합니다. 역사 시간에 배운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서기 793년 잉글랜드 북동부 해안에 위치한 링디스판 수도원 급습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유럽 전역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습니다. 수도사들을 칼로 찌르고 성물을 약탈하고 건물을 불태웠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이것은 신의 진노다, 북쪽에서 온 이교도들이 우리를 벌하고 있다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 링디스판 사건을 바이킹 시대의 공식적인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바이킹은 그냥 약탈만 한 패거리 아니냐. 왜 그런 놈들을 공부하냐고 말이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딴 잔혹한 놈들의 역사는 왜 알아야 하냐? 인류 문명에 도움된 게 뭐가 있냐? 적자인 회사에 왜 투자하냐는 말과 똑같다고. 솔직히 그 말,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약탈은 분명 범죄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약탈은 항상 비난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이킹은 해적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항해사였고 장거리 무역상이었으며 미지의 땅을 개척한 탐험가였습니다. 본질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바이킹은 약탈자라는 단어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북유럽의 인구 증가와 기후변화, 그리고 정치적 혼란 속에서 생존을 위해 바다로 나간 노르드인들의 생존 전략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활동한 범위를 한번 보십시오. 브리튼 제도는 기본이고 프랑스, 이베리아 반도, 이탈리아, 북아프리카, 심지어 동유럽의 강을 타고 내려가 흑해와 카스피해까지 진출했습니다. 스웨덴 쪽 바이킹은 루스족이라고 불리며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의 국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단순한 약탈 집단의 움직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연결된 글로벌 무역망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글로벌 공급망처럼 그들은 북유럽의 모피와 호박을 남쪽으로 팔고 남쪽의 은과 비단, 향신료를 북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왜 바이킹 시대가 시작되었는지 구조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구 증가입니다. 8세기 무렵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농업 기술이 향상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땅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좁은 계곡과 피오르드에 갇힌 농경지로는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기후변화입니다. 이 시기 유럽은 상대적으로 온난한 기후였는데 이는 농업 생산성을 높인 반면 좁은 땅에 갇힌 노르드인들에게는 오히려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먹고 살 땅이 부족해진 겁니다. 셋째, 무역의 확대입니다. 당시 프랑크 왕국과 잉글랜드, 그리고 동쪽의 이슬람 세계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모피, 호박, 상아, 노예 등 북유럽의 자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노르드인들은 그 중간 유통을 장악했습니다. 특히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자 피터 소이어 같은 학자들은 단순히 인구 압박만으로는 바이킹의 대규모 팽창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기존의 무역로가 막히거나 프랑크 왕국의 샤를 만유가 섹슨족을 강제로 기독교로 개종시키면서 남쪽의 팽창 압력이 북쪽으로 전가된 것도 큰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이킹의 등장은 일종의 도미노 효과였던 셈입니다. 남쪽에서 밀어내니까 북쪽에서 튀어나온 거죠. 교역과 생산의 흐름으로 바라보면 바이킹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바이킹의 핵심 역량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배입니다. 그들의 롱쉽, 즉 긴 배에는 당대 최고의 기술력이었습니다. 이 배는 길이가 약 20m에서 30m에 달했고 독과 노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흘수가 매우 얕았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얕은 강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고 해변에 바로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 거친 북해도 문제없이 넘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대량의 철과 목재입니다. 스칸디나비아에는 질 좋은 철광과 끝없는 숲이 있었습니다. 배의 널빤지를 이을 때는 못을 사용했는데 그 못 하나하나를 철광석을 녹여서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돛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양모가 필요했고 그걸 짜는 직조 기술도 필요했습니다. 바이킹 사회 내부에는 철을 재련하고 목재를 깎고 돛을 짜는 장인들이 끊임없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항해 기술 역시 중요했습니다. 태양과 별을 보고 방향을 찾고 해류와 조류를 읽는 지식이 없었다면 그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약탈자지만 그 약탈을 가능하게 한 것은 조용히 배를 만들고 항해 기술을 전수한 무명의 장인들이었습니다. 마치 자동차 회사가 화려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부품 협력사가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바이킹 시대는 사실 유럽 전체의 패권 전쟁과 맞물려 있습니다. 8세기에서 11세기까지 유럽은 세 갈래의 큰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이슬람 세력이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었고 동쪽에서는 마자르족이 유럽 대륙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바이킹이 내려왔습니다. 유럽인들은 삼면에서 공격을 받고 있던 셈입니다. 하지만 바이킹의 전략은 단순히 털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착했습니다. 아일랜드의 더블린은 바이킹이 세운 도시입니다. 잉글랜드 북부의 요크 역시 바이킹의 중심지였으며 오늘날 요크 지하에서는 바이킹 시대의 거리가 고스란히 발굴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북부의 노르망디는 말할 것도 없죠. 바이킹 지도자 롤로가 프랑스 왕샤를 3세와 협상하여 땅을 받아 노르망디 공국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현지 사회와 결혼하고 언어를 배우며 완전히 융합했었습니다. 이 흐름을 단순한 침략이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유럽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대한 인구 이동이자 문화적 혼합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세계화 시대의 국가 간 경계가 무너지고 문화가 섞이는 것과 같은 현상이 1000년 전에도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예상되는 반박이 있습니다. 바이킹은 결국 문명화된 유럽인들에게 밀려서 사라진 거 아니냐. 그들이 아무리 용맹해도 봉건 기사들한테는 못 이겼잖냐. 결국 약자는 사라지는 법이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킹이 쇠퇴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해안 방어의 강화입니다. 유럽 각국은 바이킹에 치고 빠지는 전술에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해안 곳곳에 요새와 감시망을 구축했습니다. 잉글랜드의 엘프레드 대왕은 군사 개혁을 단행하여 바이킹이 상륙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예고 없이 덮치는 게 불가능해진 겁니다. 두 번째, 기병의 등장입니다. 바이킹의 전술은 보병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11세기 유럽은 기갑 기사단을 앞선 봉건 기병대가 주력이 되었습니다. 빠른 기동력을 가진 기병 앞에서 도보전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보병부대가 전차 부대를 상대하는 것과 비슷한 격차였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기독교화입니다. 바이킹 사회는 자체적으로 강력한 왕국으로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강력한 왕권이 형성되면서 각 부족이 제멋대로 약탈을 나가는 행위는 국가 체제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왕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여 유럽의 국제 질서에 편입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바이킹이 더 이상 해적질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문명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국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약탈을 하면 국가 질서가 무너지니까 왕이 직접 금지시킨 겁니다. 그럼에도 다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1066년 스탠포드 브리지 전투에서 노르웨이 왕 하랄드 하드라다가 패배하면서 바이킹 시대가 끝난 거 아니냐? 그게 마지막이잖아. 맞습니다. 그 전투는 상징적인 종말이었습니다. 하랄드 하드라다는 마지막 위대한 바이킹 왕으로 불렸고 그가 잉글랜드 북부에서 패배하면서 바이킹의 대규모 원정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재반박하겠습니다.
바이킹의 후손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북부에 정착한 그들은 노르만족이 되었고 훗날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정복합니다. 바이킹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유럽의 지배 계급으로 편입된 것입니다. 그들의 항해 기술과 무역 네트워크는 한자 동맹과 같은 후대 북유럽 해상 세력에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또한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에 정착한 바이킹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문화를 유지했고 아이슬란드의 사가 문학은 오늘날까지 바이킹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이킹의 DNA는 유럽 사회 속에 스며들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이킹 역사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 번째 기준은 생존 전략의 전환입니다. 바이킹은 약탈만 하다 망한 집단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착, 무역, 국가 건설로 전략을 전환한 성공한 사례입니다. 초반에는 약탈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기술의 우위입니다. 그들의 롱쉽은 당대 최고의 하드웨어였고 항해술은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그들은 스칸디나비아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융합 능력입니다. 바이킹은 현지 문화를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여 더 강력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노르망디의 바이킹은 프랑스어를 쓰고 프랑스식 전투를 하면서도 바이킹 특유의 공격성과 모험 정신은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기업이나 국가가 성공하려면 자기 것만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융합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이킹이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하지만 경고할 점도 있습니다. 바이킹의 쇠퇴는 그들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환경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했던 전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이 온 겁니다. 해안 방어는 강해졌고 기병이라는 새로운 군사기술이 등장했으며 기독교라는 새로운 이념이 사회를 재편했습니다. 바이킹은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적응해서 오히려 더 큰 세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바이킹 스타일, 그러니까 배 타고 쳐들어가서 약탈하는 방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산업이나 주제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성공한 공식이 미래에도 통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술이 변하고 규칙이 변하면 과거의 강자는 순식간에 도태될 수 있습니다. 바이킹은 그 교훈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무력을 통한 약탈은 한계가 있었지만 그들은 정착과 무역, 국가 건설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바이킹은 역사 속에서 단순한 해적 집단으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이킹을 단순한 폭력 집단으로 낙인 찍고 그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조건에서 탄생했고 어떤 전략으로 전성기를 맞았으며 어떤 환경 변화로 인해 쇠퇴했는지를 분석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바이킹의 탄생에는 인구 압박과 기후 변화, 무역 확대라는 구조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전성기에는 그들의 배와 항해 기술, 그리고 적응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쇠퇴는 외부의 군사적 변화와 내부의 정치적 통합, 기독교화라는 복합적인 이유로 찾아왔습니다. 바이킹은 잔혹한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분야를 공부하든 그냥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생존과 적응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시각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